제목은 제가 천의 얼굴 전립선암이라고 지었는데요. 이유는 이제 주변에서 이제 전립선암 걸렸다는 분들 얘기도 많이 들으실 거고, 나는 어땠다 얘기 친구들한테도 해주실 일도 많으실 거고, 너는 어땠니 물어볼 일도 분명히 많으실 텐데, 사람마다 치료받는 거, 진단받는 거, 그다음에 제한받는 거, 설명 듣는 게 다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왜냐면 전립선암 자체, 모든 암 자체가 그렇기는 하지만 전립선암 자체는 굉장히 순한 녀석부터 너무나도 안 좋은 녀석까지 성격이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악마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전립선암도 있고요. 생각보다 약간 악동 정도로 그렇게 밉지만은 않게 순하게 지내는 전립선암도 있기 때문에 아마 환자분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병인데 왜 이렇게 치료도 다르고 예후도 다른 것 같고 뭔가 다른 것 같지? 그런 생각을 좀 아마 하시게 되실 겁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전립선암이 어떤 놈인지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면 되는지를 좀 간략하게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드릴 거고요. 일단 전립선암이 어떤 건지를 알려면 전립선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전립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전립선암이 어떤지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전립선암을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국소전립선암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그다음에 전이 혹은 재발성 전립선암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를 좀 차례차례 좀 정리를 해서 약간 개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립선암의 개론 정식으로 들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암 너무 무서운 병이죠. 왜냐면 대부분의 이제 사망 원인 중에서 흔한 것들이 암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그냥 고령으로 죽는 걸 제외한다면 질병으로 죽는 것 중에선 단연 1위가 암이고요. 심혈관 질환도 무섭고 여러 가지가 다 무섭지만 사실은 그래도 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제일 무서운 병이 암이고, 이 암을 어떻게 관리하냐가 건강하게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느냐의 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립선인데요. 전립선은 우리가 크기를 얘기할 때 항상 한 호두만하다고 얘기합니다. 20g 정도 되는데 호두만하고요. 전립선이 손 한번 펴보시겠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만 이렇게 살짝 접어보시겠어요? 그럼 여기 두툼해지는 살 있죠? 여기를 살짝 반대쪽 두 번째 손가락으로 눌러보시면 요만한 크기에서 요 정도 딱딱한 정도로 말려지는 게 전립선의 크기거든요. 우리가 외래에 가면은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엉덩이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럴 때 만져지는 전립선 크기가 한 요 정도가 됩니다. 그게 한 20g 정도 되는 거고 정상 전립선이고요. 근데 60대, 70대가 되면 전립선 크기가 2배, 뭐 3배 이렇게 커져서 40g, 50g 뭐 이렇게까지 커지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 전립선은 사실 특별한 기능은 없습니다. 프로스테이트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어원으로 따지면은 보호한다는 어원에서 온 게 전립선이고요. 요도나 이런 요로 감염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현재 큰 기능은 없는 걸로 나오고 있어서 전립선 제거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없어짐으로써 이상이 생기진 않습니다. 다만 주변에 이제 소변을 막아주는 괄약근이 위치하고 그 주변으로 우리 성신경이 위치하기 때문에 수술을 했을 때 주변 조직의 손상으로 인해서 이제 발기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요실금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안으로 요도가 진행하고 있어서 전립선이 커지는 경우엔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게 되고요. 모든 장기와 마찬가지로 요 장기에도 암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전립선암에서 생긴 암을 우리는 전립선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립선암은 원래 서구에서 굉장히 흔한 병이고요. 요 색깔이 진할수록 많이 생긴다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흔히 북미라고 하죠. 미국과 캐나다 쪽 혹은 유럽 그리고 호주 이런 데서 굉장히 흔한 병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전립선 절제술이 시행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전립선암이 구경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병원에서조차요. 하지만 90년대 후반, 2000년도가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일본과 우리나라가 색깔이 거의 똑같죠. 일본이 좀 더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우리나라도 거의 일본을 따라잡을 만큼 흔하게 발생되는 병이 생겼습니다. 이유로는 일단 오래 사시죠.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아버님들은 이 나이까지 못 사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보통 60대가 넘어서 호발하는 병이기 때문에 오래 살수록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음식도 서구화가 많이 됐고
심지어 전립선암을 찾아내는 기술도 증가를 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전립선암이 굉장히 급박하게 늘어난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많이 늘었냐? 우리가 흔히 제일 흔한 암이라고 얘기하면은 가장 많이 얘기하는 암들이 있죠. 뭐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2023년에 발표된 2020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년 된 자료인데 가장 최신 자료로 우리나라 전체 암을 보여주는 자료고요. 전립선암이 남성 암 중에서는 폐암, 위암 다음으로 3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았던 암이 이제 3위까지 치고 올라온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점점 더 관심이 많아지고 진단도 많이 되고 내 주변에서 전립선암 걸리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2023년에 어떻게 될지를 예상치를 2020년에 역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2023년에는 남성암 중에 1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를 했고요. 2020년 자료가 2023년에 보고됐으니까 한 2026년 정도가 되면은 전립선암이 1위 암이 남성암 중에서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앞으로도 점점 더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특히나 요 회색이 전립선암인데요. 보시면 60대, 70대, 80대에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 다 아시죠? 지금 2020년이 좀 넘어서 고령자가 한 20%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50년이 되면 40%가 넘어가게 되죠. 저 사람들 중에서 남자 중에서 가장 흔한 병은 전립선암이 될 거고요. 암 중에서 따라서 지금보다 몇 배 이상 많아질 병이 전립선암입니다. 일단 전립선암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전립선암만을 예방할 수 있는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60대가 되면 내가 암을 하나 알았지만 다른 암이 생길 확률도 높아지고요. 나쁜 쪽으로 2관왕, 3관왕, 암을 2개, 3개 걸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전립선암보다는 내 암에 대해서 줄여주는 생활습관을 갖는 게 우선 1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건강 체중을 유지하는 거고요. 가능한 낮은 체중을 유지한다고 돼 있는데 정상 체중 밑으로 내려가기를 권장드리는 건 아닙니다. 정상이라는 범주에서는 낮을수록 사실 암에는 이득이 있는 거고요. 과체중 비만이라면 당연히 살을 빼주시는 게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식사나 음료 섭취도 규칙적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냐? 당연히 적은 양을 간식도 별로 안 먹어야 되고요. 육류는 붉은 육류는 거의 다 안 좋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가공육, 햄 같은 거 당연히 안 좋고요. 정제된 곡류 대신에 뭐 이렇게 잡곡밥 이런 거 많이 드시면 좋고요.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보통 하루에 5접시 정도를 권장을 합니다. 대처 먹었을 때는 2.5접시 이상이 되니까 이 정도를 기준으로 한 끼에 한 접시 이상은 최소한 먹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뭐 음주를 저희가 하지 말라고는 얘긴 하지만 뭐 하루에 2잔 정도 하지만 다만 매일 먹는 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는 어느 정도 제한을 해주셔야 되고요. 건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체 활동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중강도 운동을 2시간 정도, 고강도 운동을 1시간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중강도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좀 애매하죠. 중강도라고 얘기하는 건 보통 열심히 걷는 거, 그냥 일상생활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걷는 출근할 때 걸음걸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정도의 운동을 결국엔 한 2시간 정도는 하루에 해주는 게 좋고요. 우리가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1시간 이상 정도 해주면 굉장히 건강한 삶을 나는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체중 관리나 건강 관리는 당연히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저희 병원에서 나온 논문인데 복부 비만과 고지혈증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전립선암이 생기는 비율이 한 10에서 20% 높게는 30% 정도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사증후군, 고지혈증, 복부 비만, 고혈압, 당뇨 같은 것들을 예방하고 관리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립선암에 정말 좋은 건 뭐냐? 그나마 조금 이제 데이터가 정리된 걸 위주로 말씀드리면 요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 체중 유지, 그리고 토마토는 좋은 걸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좋고요. 특히나 올리브오일 같은 데 살짝 익혀 먹는 게 가장 좋은 섭취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일 먹을 필요까지는 없고요. 한 주중에서 절반 정도는 토마토를 좀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큰 도움이 되고요. 채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암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붉은 육류 안 좋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고기 안 먹고 살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타지 않게, 탄 게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적정량의 단백질 섭취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뭐 콩 단백질, 녹차 같은 것들도 좋다는 연구가 일부에서 있는데요. 모든 연구들이 다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검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확실한 근거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식습관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 외에 뭐 할 게 없을까? 단백질 섭취는 해야 되니까 붉은 육류 대신 콩 단백질이나 흰 육류자 같은 걸 먹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를 1차로 정리를 해드리면 전립선의 위치는 방광 밑에 있고 소변이랑 정액이 지나가는 길에 있고요. 여기서 제일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가 전립선 비대증이며 암 중에선 전립선 암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흔한 암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특히 60세 이상에서 많이 호발하기 때문에 지금 와 계신 분들에서 가장 호발하는 질병 중, 특히 암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방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체중 유지, 그리고 적절한 과일, 야채 섭취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운동은 내가 일상적으로 빠르게 걷는 정도의 운동을 하루 2시간 정도 한다. 그러면 충분한 정도의 운동을 하고 계신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암 얘기로 본격적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진단 쪽으로 넘어갈 거고요. 진단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가 키스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이렇게 4개입니다. 아까 제가 엄지손가락 접어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해서 만져보는 게 직장 수지 검사입니다. 다만 밖에서 만지는 거기 때문에 전립선암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정확도가 그래도 있지만 초기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그 가치가 예전보다는 떨어지는 게 사실이어서 요새는 생략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대체하고 있는 것들이 PSA라는 검사고요. 아마 전립선 특이 항원, PSA라는 거는 전립선암을 진단받으셨던 분이라면 대부분 익숙하신 검사일 겁니다. PSA는 일단은 한글말로 이해를 해보시면 좀 더 편할 텐데요. 전립선 특이 항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립선을 나타내는 항원이지 전립선 암을 나타내는 항원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립선과 관련된 피검사지 전립선 암과 관련된 피검사는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전립선 암 수치라고 얘기를 하지만 PSA가 올라가게 되면 실제로 전립선에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전립선 암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전립선 암을 진단하기 위한 보다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최종적인 검사는 당연히 전립선 조직 검사입니다만 전립선 조직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영상 검사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검사가 바로 초음파랑 MR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직장 수직 검사를 할 수 있고요. PSA로 수치가 높은 경우에 추가 검사를 한 이후 조직 검사를 하게 된다. 이 정도의 단계가 전립선암의 진단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립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PSA라는 검사가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언제 해야 되냐? 일단 기본적으로 50세 이상에서는 매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정말 매년 해야 되냐의 기준은 그 수치, 처음 쟀던 PSA 수치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데요. 수치가 1 미만이라 그러면 2, 3년에 한 번 해도 충분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2가 넘어간다면 당연히 매년 해주는 게 좋게 됩니다. 가족력이 있으면 45세부터 하면 좋다라고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전립선암 가족력이 있는 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세대에서는 서구화되는 습관도 없었고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전립선암이었다는 분이 거의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로서는 50세 이상으로 하면 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분들한테 혹시 전립선암이 내가 있다 그러면 야 너는 그래도 좀 더 받아봐라 라고 집에 가서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걸 얻어가신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검사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기 발견해서 안전하게 완치를 하려는 목적입니다. PSA를 내가 검사를 했는데 이 수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PSA는 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전립선 암 특이한 게 아니라 전립선 특이학원이기 때문에 전립선만 있어도 수치가 어느 정도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전립선 암이 있다고 수치가 생각보다 막 빠르게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상 수치를 3 내지 4로 보통 정의를 해 놓는데요. PSA가 1 미만인 경우에도 전립선암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 부분에서는 대부분이 임상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전립선암, 다시 얘기하면 치료를 안 하더라도 전립선암이 나를 죽일 일이 없는 전립선암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저런 경우에는 그냥 넘어갑니다. PSA 추적 검사만 하면서. 여기서 또 보시지만 1 미만이어도 약 10% 이상에선 전립선암이 나오고요. 3 미만이어도 약 20% 가까이는 전립선암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3 이상을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하고요. 그 이유는 여기 이게 악성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립선 악성도가 1인에는 제일 착한 건데 2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좀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애기 때문에 그런 애의 비율이 5%에서 10%를 넘어가면은 조직 검사를 해서 우리가 찾아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모두 다 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립선암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특성과 다양한 악성도를 갖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암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적어도 60세, 많게는 80세 이상의 고령인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 환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전립선암이 얼마만큼 나쁜 애일까를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치료 방침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자분들이 받는 치료가 동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전립선암을 천의 얼굴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략하게 이용하는 표인데요. 이렇게 PSA를 수치를 하고 나이를 고려를 한 이후에 전립선암 수치를 고려를 해서 추가적인 조직 검사나 검사를 할지 혹은 PSA를 1년마다 볼지 2년 이상의 간격으로 볼지를 결정을 해서 사람마다 다른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립선암이 진단이 된다 하더라도 전립선암은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갖습니다. 거북이처럼 거의 진행을 안 하는 암이 있어서 괜히 알았나? 알아서 난 스트레스만 받네? 뭐 아무것도 안 해? 치료도 안 하고 수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자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저렇게 뿔난 악마처럼 나쁜 애여서 진단되자마자 수술은 못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든지 어떤 더 강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치료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는 얘기고요. 지켜보는 것부터 수술, 호르몬 치료, 항암 치료, 그리고 그 외에 다학제 치료까지 굉장히 다양한 치료 방법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러한 결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암의 특성뿐만이 아니라 환자분의 특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우리가 치료 방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대략적인 치료를 이해 쉽게 드리기 위해서 적어온 건데요. 이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략적인 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일단은 암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립선에만 있는 거냐, 어디에 전이가 된 진행성 암이냐. 일단 국소암이라면 우리가 좀 더 공격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위험도에 따라서 초저위험도냐, 저위험도냐, 중간위험도냐, 고위험도냐, 매우 고위험도냐가 다 나뉘는 게 되고요. 초저위험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임상적으로 우리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암은 진단됐는데 치료를 하나 안 하나 당신이 사는 동안 얘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라는 암이 임상적으로 의미 없는 초저위험도 암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지켜보는 것을 가장 추천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치료를 받던 치료로 인한 부작용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권유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환자분이 원하고 근거가 충분하다면 수술이나 비수술 치료를 같이 권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위험도와 중위험도로 넘어갈수록 수술적 치료나 비수술적 치료의 가능성이 커지고요. 진행이 됐다면 다학제 치료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선택지는 사실 초창기가 굉장히 좀 다양하고요. 뒤로 갈수록 개수가 많은 것 같지만 어쨌든 굉장히 강한 치료를 요한다는 측면에서 선택지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술을 할지 말지에 대한 중요한 선택지가 남아 있고요. 그런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암의 특성뿐만이 아니라 환자분이 갖고 있는 특성도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가 돼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병기와 악성도, 병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병을 갖고 있는 건 사람이죠. 병은 의사가 치료를 했는데 사람이 안 좋아졌다면 그 병을 잘못 치료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상태, 기대 여명 이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생존기간과 잔여여명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립선암은 굉장히 고령에서 생기는 병이고, 그래서 환자분이 기대여명이 5년이 남았는지 20년이 남았는지가 치료 방침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거죠. 하지만 언제부터 고령이라고 할 거냐? 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60세 이상이면 고령이라고 했지만 지금 60세, 70세 분 제 외래 오시는 분들 보면 어찌 보면 저보다도 건강하신 보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럼 고령의 나이는 그냥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살 날이 남았는지로 사실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암 진료 지침에서 기대 여명을 계산해서 치료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대 이하 몇 년이 남은 거를 우리가 안 좋다고 얘기할 거냐? 정확한 정답은 없긴 합니다. 다만 기대 여명이 5년 밑으로 남았다면 우리가 적극적인 치료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제안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에 하던 역할을 나이로 인해서 못하는 나이가 되는 것을 고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좀 기대여명과 건강 기대여명의 비교표인데요. 기대여명이라고 하면 내가 얼마만큼 살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건강 기대여명이라고 하면 내가 얼마만큼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럼 그 사이 구간이 존재하겠죠. 쉽게 말하면 내가 건강하지 않지만 계속 살아있는 나이. 저는 그거를 기본적으로 나이 들었다, 고령이라고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기간은 슬라이드에 나오듯이 보통 한 6년에서 9년, 5년이 좀 넘어가는 정도의 기간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80세에서 기대여명을 보게 되면 한 8년 정도가 나오고요. 85세에서 기대여명을 보면 한 6년 정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적어도 80세는 넘어야 우리는 전립선암 치료에 있어서 고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80세가 넘어가면 기존과는 다르게 약간은 소극적인 치료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똑같은 병이 있더라도 젊은 사람은 수술을 받는 거고요. 나이가 든 사람은 호르몬 치료, 수술을 비수술적 치료를 선호하게 되는 기준이 여기에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또 정답은 아닙니다. 내 친구랑 나랑 똑같이 80살인데 내가 쟤보다 훨씬 건강한데, 이런 경우 분명히 있으시죠. 의학적으로도 당연히 그런 고려는 필요합니다. 내가 내 나이 또래에서 상위 20%, 25%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기대여명을 1.5배 가산하고요. 하위 25%에 들어간다. 기대여명을 거의 반감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개별화된 기대여명을 계산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왜 천의 얼굴인지 이제 좀 더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립선암 자체가 천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악성도 병기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한 예후를 보이고요. 결국에는 치료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분 입장에서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거는 전립선암이 다양한 예후를 보이고 그에 따라서 치료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나이나 건강 상태, 질환 여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병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그 병을 갖고 있는 환자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개별화된 치료가 가능하게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치료법이 더 세분화돼서 나올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전립선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검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검사 중에 하나는 전립선 초음파입니다. 전립선 초음파는 MRI가 나오기 전에는 굉장히 영상적 정확도가 높은 검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보다 더 정확한 진단인 MRI가 나와서 진단적 가치는 예전보다 줄어들긴 했습니다. 다만 전립선 크기를 쉽게 잴 수 있고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PSA의 가치를 조금 더 높여주는 검사로서, 또한 우리가 쉽게 전립선암을 선별할 수 있는 검사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MRI인데요. 좀
영어랑 이런 게 섞여 있는데 이런 통에 들어가서 우리가 MRI를 찍으면 이런 영상이 나오죠. 이게 한 컷인데 초음파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 선명하고 정확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서 전립선암을 좀 더 감별할 수 있는데 MRI라 하더라도 그 진단적 정확도는 약 8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20%는 틀린다는 얘기고요. MRI의 점수는 우리가 5점으로 나눕니다. 보통 1, 2점은 전립선암이 아닌 것 같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직검사를 미루면서 갈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도 전립선암이 나오는 경우는 한 10% 조금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하고요. 하지만 만약에 3점, 4점, 5점이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85%까지 전립선암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MRI에서 병변이 보이는 경우에는 전립선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안 좋아 보이는 곳에 추가 조직검사를 한 번 더 혹은 두 번 더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의 진단적 정확도를 MRI를 통해서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얼만큼 높일 수 있느냐? 실제로 정확하게 진단할 확률은 19%에서 25%로 약 6% 정도 올라가게 되고요. 전립선암을 놓칠 확률은 11%에서 8% 정도로 3%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전립선암 진단받으신 분 전립선 조직검사 다들 받아보셨을 텐데 사실 굉장히 불편하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피도 나고요. 그런 걸 피할 수 있을 확률이 약 33%, 3분의 1 정도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RI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검사긴 하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검사는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 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비용을 지불하고 시행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환자 개별적으로 상담과 좀 결정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까지 거치게 된 다음엔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되고요. 항문 쪽에 초음파가 들어가서 전립선을 보면서 이렇게 긴 바늘을 찔러서 12군데 정도 조직검사를 랜덤하게 무작위로 채출합니다. 무작위로 우리가 호두만 하다 그랬잖아요. 전립선이 12군데를 무작위하게 찌르면 그 사이에 빈 공간이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빈 공간에 굉장히 작은 암이 있다면 놓칠 수 있겠죠. 전립선암 조직검사는 완벽한 검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완벽한 검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믿고 갈 수밖에 없고요. 얘가 골드 스탠다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이 된 경우에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검사가 MRI 그리고 뼈사진, 본스캔이라고 하는 검사고요. 여기 보면 전립선암이 이렇게 진행돼 있다던가 아니면 뼈에 전이가 있다던가 쉽게 말하면 국소 전립선암인지 국소 진행형 전립선암인지 혹은 원격 전이 전립선암인지를 검사를 통해서 감별을 해서 최종 치료 방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리해서 진단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진단을 위해서는 50세부터는 PSA 검사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수치가 높다 그러면 매년 한 번씩 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만약 본인이 전립선암 환자라면 내 아들한테는 조금 더 일찍 한 45세 정도부터는 PSA 검사를 하는 걸 추천해 드리는 게 좋고요. 전립선암 진단에는 PSA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요거는 국가건강검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따라서 국가건강검진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내고 방문을 해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RI는 사실 저는 외래에서 환자분이 돈을 내는 검사이기 때문에 원하시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검사입니다. 비용에 부담이 없다면 MRI를 조직검사 전에 시행하시는 게 훨씬 더 진단 정확도에 좋습니다. 또한 조직검사 후에 MRI를 해서 병기 설정을 하는 경우에도 조직검사를 먼저 하면 피가 나서 잘 안 보이게 되거든요, 영상이. 그래서 MRI를 먼저 시작하는 게 비용적으로는 조금 더 들지 몰라도 확실히 장점이 있게 됩니다. 악성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고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개별화돼서 접근해야 되고 굉장히 다른 치료 방법, 다른 사람과 그리고 맞춤형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국소전립선암의 치료로 넘어갈 거고요. 이렇게까지 전립선암이 진단이 됐다. 그럼 나는 뭐를 받았다 이러시는 분들이 여기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나는 어떤 치료를 받았다, 어떤 치료를 받았다. 우리는 항상 궁금하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치료를 받았을까? 네, 우리나라의 치료 실태입니다. 보통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한 전국적으로 보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수술을 안 받고 비수술적 치료를 받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수술만 받고 추가 치료가 없는 분들이
수술 받는 분들의 한 80% 정도 되고요. 20% 정도에서는 결국에는 다른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대부분 악성도가 높거나 PSA가 좀 높았던 분들이 많게 되고요. 비수술직 치료가 50%라고 했는데 80대가 내가 넘어간다.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80% 이상에서 비수술적 치료, 수술을 안 하고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대여명이 짧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떨어지는 거겠죠. 왜냐하면 암 치료로 인한 이득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받는 거니까요. 따라서 고령에서는 비수술 치료가 훨씬 더 높고, 거꾸로 얘기하면 젊은 나이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여기가 시립병원이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서울에서는 굉장히 적극적 치료 비율이 좀 더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수술을 좀 더 열심히 시행하는 편입니다. 다만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새 지역의료 얘기가 많이 나오죠. 지역의료가 조금 안 좋다고 일반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강원도나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받는 비율이 굉장히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 오신 분이 이제 대부분 아마 서울 시민이실 텐데 굉장히 좋은 여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지역이 안 좋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립선암의 치료 성적은 굉장히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고요. 지금은 아마 이보다 훨씬 더 좋아져서 제가 90년대 한 중후반부터 전립선암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생존율이 적어도 2배 이상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는 상태로서 우리나라의 치료 성적은 매우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근거로는 작년에 이제 외국계 신문에서 우리나라에서 비뇨기과가 전 세계 몇 등이냐, 우리나라에 있는 병원들의 비뇨기과가 상위 10등 안에 든 병원들이 우리나라에만 3개가 있습니다. 비뇨기과 분야에서는. 그래서 단순히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봐도 전립선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치료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립선암은 안 좋은 애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예후가 좋게 나오는 건 대부분 전립선 안에 있는 암 같은 경우이기 때문이고요. 이런 경우는 암에 걸리나 안 걸리나 생존율이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완치가 대부분 된다는 얘기고요. 완치가 안 되더라도 내 생명에는 지장이 없이 관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임파선 전이가 존재하거나 뼈 전이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는 생존율이 50%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예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다양한 암에서 결국에는 내가 국소 전립선암이 있을 때 나이에 따라서 치료를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냐, 환자분들이 꼭 얘기를 하시죠. 나는 잘 모르니까 선생님이 좀 정해주세요. 아니면 아버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사실 정답에 가장 가까운 슬라이드입니다. NEJM이라는 논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논문이라고 보면 되고요. 의사들의 교과서, 의사들이 생각하는 정답을 보여주는 논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소 전립선암에서는 어떠한 치료, 수술을 받던, 방사선 치료를 받던, 지켜보던 생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15년간은요. 쉽게 말하면 내가 기대여명이 15년을 남았다면 어떤 치료를 받으셔도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더 죽고 덜 죽고 하는 일은 안 벌어지거든요. 다만 전이가 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생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외래에서 설명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는 고르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이고요. 다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단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고, 지켜보는 거는 그냥 계속 쭉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켜보면서 암이 안 좋아지면 언제든지 내가 수술이든 비수술 치료든 치료를 받겠다는 전제 조건 하에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내가 지켜보다가 치료받아야 될 확률이 몇 %냐겠죠. 10년에 50% 정도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전립선암은 서양보다 조금 더 안 좋은 걸로 보고가 되고 있어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5년의 절반 정도는 치료받을 각오를 하셔라 라고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치료 방법은 이렇게 국소전립선암에 3개가 있고요. 적극적 관찰 요법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예후가 기대 연명이 그래도 10년 정도 남은 분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적극적 관찰이라는 건 적극적으로 내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검사를 하면서 PSA 검사 계속 받아야 되고요. MRI 계속 찍어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조직 검사 계속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검사에서 뭐라도 예전이랑 다르게 안 좋게 나오면 바로 수술이든 다른 치료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세트로 움직였을 때 나의 15년 생존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나는 지켜볼 거니까 검사도 안 받고 조직 검사도 안 할 거고 그럴 때는 당연히 예후가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켜보는 거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본다는 요 대기 관찰에 해당하는데요. 이거는 기대여명이 10년 밑으로 남은 분한테만 권유드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80살이 훨씬 넘었는데 굉장히 초기암이 나왔다. 그러면 검사 안 하고 지켜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역으로 돌아가서 나는 80살이 넘었는데 PSA가 3이에요. MRI에서는 병변이 안 보인다. 그럼 조직 검사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검사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맞는 경우에 시행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악성도를 나쁜 정도를 1점에서 5점으로 나눕니다. 5점이 제일 나쁜 거고 1점이 제일 착한 건데 1점 나온 분에 한해서 지켜보는 것을 가장 강하게 권유드립니다. 좀 더 넓게 보는 경우 2점까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믿을 만한 연구가 아직 많이 나오지 않아서 저는 1점만 좀 추천을 드리고요. 전립선 수치도 매우 낮아야겠고요. 10 밑으로. 그 다음에 12군데 조직 검사를 했는데 한 군데 혹은 두 군데까지만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자를 보고 이런 대상에 맞는다면 지켜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저위험도 초저위험도 전립선 암에서는 이미 수술받는 환자, 호르몬 치료, 방사선 치료 받는 환자보다 지켜보는 환자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중등도 위험도까지 가게 되면 지켜보시는 분은 초반에는 늘었지만 그 이후에는 그렇게 빠르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엔 치료의 부작용이 걱정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한적으로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학적 관점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권유드리기는 아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얼마나 시행되고 있냐? 안타깝게도 데이터가 아직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추정은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전립선 암이 매년 13%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술을 받거나 호르몬 방사선 치료를 받는 사람은 한 6% 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이 어딘가 5에서 10%의 환자는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 관찰요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는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던데라고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오래 안 된 치료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러 교수님들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피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치료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 치료 받으시는 분들은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수술 영상 보기 싫으신 분 계신가요? 수술 영상을 간단하게 틀어드릴 텐데요. 나는 피 나오는 거 못 본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손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잠깐 눈 감고 계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개복 수술을 했던 영상인데요. 여기 보이는 동그란 거 보이시나요? 여기 동그란 거 이게 전립선입니다. 굉장히 작게 보이죠. 저거 하나를 떼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겁니다. 손이 들어가면 시야가 다 가려서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수술 장면이. 그래서 저 뒤쪽에서 굉장히 무슨 젓가락질 하듯이 어렵게 수술을 하면서 박리를 하고 전립선을 제거를 해내는 거죠. 골반 안에 전립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수술 시야도 굉장히 좋지 않고요. 우리가 절개 부위가 넓어진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수술 부위가. 그래서 사실 수술 자체가 피도 좀 나고 어려운 수술이 되겠죠. 저런 이유 때문에 요실금이라든지 발기부전이 굉장히 흔하게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립선 바로 밑에 있는 게 우리 요도 괄약근이기 때문에 그게 약해져서 요실금이 생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신경이 옆에 있기 때문에 발기분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최근에 이런 거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변화는 대표적으로 로봇 수술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요 뒤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보이시죠? 요렇게. 이게 전립선의 앞쪽 10분의 1입니다. 아까 개복 수술하는 거랑은 크기가 너무 다르죠? 이게 그 앞에 요도고요. 아까 수술하시는 데서 보면 요 부분이 확대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로봇 수술을 얘기할 때 한 10배 정도 시야가 확대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혈도 훨씬 적게 되고요. 요 옆에 보존된 것들이 신경 다발입니다. 그래서 성기능에도 사실은 개복 수술보다는 조금 나은 걸로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만족스럽지는 않은 게 워낙 전립선에 이제 신경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살린다고 하더라도 신경이 다치게 되죠. 하지만 장점은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훨씬 더 선명하고 10배 정도 확대가 돼서 보여서 우리가 출혈도 적게 할 수 있고요. 시야도 훨씬 좋아서 훨씬 더 세밀한 수술이 가능하고 움직임도 굉장히 편해서 수술 결과가 예전보다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장점으로는 상처도 적고 그다음에 수혈도 적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만 의료비가 올라간다는 것은 확실히 문제는 있어서 장점이 있지만 그걸 감내하실 수 있는 분에서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처만 보더라도 개복 수술은 한 요 정도 절개를 해야 되는데 로봇 수술하면 이렇게 구멍만 뚫고 수술이 가능해서 장점이 있게 되고요. 그 외에 다른 치료는 이제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전신 마취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전신 마취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내가 폐가 안 좋거나 심장이 안 좋아도 치료받는데 문제가 없고 내가 심장이 안 좋아서 아스피린을 먹어도 끊을 필요가 없다, 이런 장점이 있겠죠. 다만 주변에 있는 방광이나 대장 같은 데도 방사선이 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혈변, 혈뇨 혹은 과민성 방광 같은 증상이 나와서 역시 삶의 질은 수술과 마찬가지로 인해서 수술 치료 전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한 6주 정도,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는 것을 기준으로는 6주 정도 매일 와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도 단점이고요. 추가로 호르몬 치료도 같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따지면 한 1, 2년 정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고 그렇게까지 치료했을 때 수술과 유사한 치료 성적을 보이게 됩니다. 호르몬 치료 단독으로만 봤을 때는 완치를 위한 치료는 아닙니다. 다만 방사선 치료가 들어간다면 완치를 위한 치료가 되는 거고요. 호르몬 치료는 이렇게 배에 주사를 맞게 되는데 요 밑에 이런 부작용들이 역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이전립선암을 할 때 다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여서 말씀드릴 거고, 기본적인 개념은 여자의 갱년기와 비슷하다, 남성 갱년기 증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리해서 국소전립선암까지 말씀드리면, 국소전립선암 자체가 진단이 되더라도 전립선암뿐만이 아니라 국소전립선암도 굉장히 다양한 병기와 다양한 악성도를 갖고 있어서 환자 캐릭터, 그다음에 병의 캐릭터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 방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춤형 치료가 필요한 거고요. 다만 15년까지는 결국에는 어떤 치료를 하던 생존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치료 방법이 나한테 맞을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의사와의 상담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 감시는 일단 부작용을 지연시킬 수 있고 치료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만, 향후 언제든지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그때 치료를 받겠다는 전제 조건 하에 예후가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병원에 오고 꾸준히 검사를 받을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한테 적합한 치료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암이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러 병원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 지켜본다는 설명을 들었다가도 저 병원에서 수술하실래요? 하면 다른 병원 가서 수술받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내가 내 주관 소신을 갖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받으시는 치료법으로 적합하겠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완전한 전립선암 제거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만 전신 마취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겠고요. 수술 후에 요실금이나 발기부전 등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호르몬 방사선 치료는 입원이나 전신 마취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치료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요. 호르몬 치료로 인한 남성 갱년기 증상이 있을 수 있고 방사선 치료로 인한 배뇨나 배변 증상 악화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아마 가장 적합한 그 치료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꼭지고요. 전이전립선암의 치료인데, 전이전립선암의 치료는 사실 약이 바뀌면서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내용을 좀 훑어드릴 테니까 자세한 거는 본인 치료에 맞게 다시 한번 상담을 받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전이전립선암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암이 전립선을 벗어나는 순간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술해서 전립선을 제거하더라도 이미 내 몸에 임파선이든 다른 부분에 암이 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도 암이 남아있는 게 되고, 그럼 나는 수술을 받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 치료가 들어가는 거고요. 전신 치료 중에서 대표적인 게 항암 치료입니다. 항암 치료는 우리가 세포 독성 치료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내 세포를 죽이는 겁니다. 내 세포가 죽을 정도로 때리면 암세포도 같이 맞겠죠. 근데 암세포는 체질상으로 조금 더 허약하고 분열이 많기 때문에 먼저 죽습니다. 내가 죽을 각오로 암을 때려서 죽이는 치료가 보통 세포 독성 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전립선암은 처음에 전이암이 발견되더라도 세포 독성 치료, 항암 치료로 바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전립선암은 전립선, 남성에서만 있는 데서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남성 호르몬을 먹고 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몸에 있는 남성 호르몬을 없애주면 전립선암이 굶어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나는 항암 치료로 맞는 대신에 남성 호르몬이 없어져서 생기는 부작용, 쉽게 말하면 남성 갱년기 증상만을 겪으면서 전립선암을 굶겨 죽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립선암을 치료를 할 때, 전이 전립선암을 치료를 할 때 이 남성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고, 그 부작용으로서 내가 죽을 만큼 괴로운 대신에 이런 남성 갱년기 증상을 감내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전립선암의 치료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약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로 치면 여기서 치면 여기 ABI라고 있는 아비라테론, ENZA라고 쓰는 엔잘루타마이라는 신약들이 이제 들어와서 쓰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역시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인데 조금 더 센 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은 똑같지만 전립선암은 더 잘 죽이는 거죠. 남성 호르몬을 더 억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이런 약제들이 다행히도 그래도 급여권 내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쉽게 말하면 보험이 되기 시작해서 저렴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고 있고요. 그 외에도 미국에서는 계속되는 신약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곧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값을 상대적으로 좀 덜 쳐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온 치료들이 바로바로 도입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대신 어느 나라보다도 저렴하게 약제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면 다른 약제들도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까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이런 부작용이 생기고요. 영어로 제가 적어와서 죄송한데 간단하게 한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로감이 있을 수 있고요. 대사증후군이 생길 수 있고요. 뱃살이 나오거나 살이 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고, 동맥경화, 그 다음에 성욕감퇴, 발기부전, 인지기능이 좀 떨어지거나, 골다공증이 생기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거나, 아니면 여성형 유방이 좀 생긴다든가,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모두 다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고요. 안타깝게도 이런 거에 대한 적극적으로 치료할 방법은 명확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는 항상 그래서 뭘 해야 되냐를 물어보죠, 의사들한테. 그럼 뭐 먹어야 돼요? 운동 어떻게 하면 돼요? 사실 외래에서 설명드리기에는 굉장히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오신 분들한테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있는 하늘색은 운동이 다 도움이 되는 부작용입니다. 물론 부작용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경감될 수 있습니다. 아까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2시간 정도 중강도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호르몬 치료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30분 정도의 중강도 운동이면 충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걷기, 산보 같은 거를 매일 해주시면 좋고요. 다만 우리가 무거운 걸 드는 운동, 쉽게 말하면 내 척추가 눌리는 운동은 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뼈 골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거운 거를 들고 힘이 들어가는 운동보다는 걷는 운동으로 해주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리고요. 뼈 전이가 없는 분이라면 무거운 거를 드는 운동이 골 밀도를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뼈 전이 여부에 따라서 이제 무거운 걸 드는 운동은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먹어야 되는데에 대한 답을 좀 드려야겠죠. 아까 전에 전립선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마토, 채소, 야채, 그 다음에 붉은 육류 피하기 등을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하늘색 역시 대사증후군, 그 다음 뱃살 나오는 거, 심혈관 질환, 그 다음에 동맥경화, 골다공증, 뭐 이런 것들에는
공통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는 요 소이 아이소플라본이라고 돼 있는데요. 저게 콩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뭐 먹어야 되냐라고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토마토랑 콩 단백질을 말씀을 드리는데 두부나 콩 음식 많이 먹으면 좋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아직은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 콩 단백질은 가장 좀 도움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얼굴 화끈한 거에 대해 인삼이 도움이 되냐는 연구도 있었는데 사실 큰 도움은 안 되는 걸로 나와서 홍삼 먹어도 되냐, 인삼 먹어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 많으시는데 먹는 걸 말리진 않습니다만 큰 기대가 될 거라는 생각은 좀 버리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전이전립선암에서 호르몬 억제 치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립선암이 남성 호르몬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남성 호르몬을 줄여놓으면 굶어 죽는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걔가 정말 굶어 죽기만 할까요? 일부 전립선암은 생각을 바꿉니다. 다른 걸 먹고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호르몬을 억제해도 자라는 전립선암이 생깁니다. 그걸 우리는 거세 저항 전립선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약을 쓸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요게 생존 기간이었습니다. 옛날에 96년,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거세 저항 전립선암이 생기게 되면 1년 반 정도밖에 못 살았습니다. 전이가 있는 경우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아비라테론, 엔잘루타마이드 같은 약이 들어왔고요. 지금은 생존 기간이 약 3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한 10년이 안 됐는데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그리고 2020년이 됐는데 2020년부터 수많은 약들이 또 나오고 있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쓸 수 있는 약제가 아직은 제한이 되어 있고요. 쓸 수 있는 환자에 대한 검사도 필요한 거긴 하지만 아마 이런 약제들도 조만간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보면 40개월 이상으로 생존기간 늘어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최초로 3년 반을 거의 돌파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기대 여명, 내가 암에 걸렸고 안 좋다 하더라도 생존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최대한 치료의 희망은 끈을 놓지 않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중앙값이 3년이라는 말은 오래 사시는 분들은 10년 이상도 사신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3년 살고 죽는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3년 정도는 산다. 중간 그 가운데 값을 봤을 때 오래 사는 사람은 훨씬 오래 살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가 계속 들어올 거고 그래서 치료 방법이 계속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의 방법은 이런 식이 되겠고요. 여러 환자분들이 있어 어떤 치료를 받는지는 시기에 따라 다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약제가 도입되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부 환자는 호르몬 단독 치료만 받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호르몬 치료에 아비라테론 혹은 엔잘루타마이드를 받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미 도세탁셀로 넘어가서 이게 세포 독성 항암 치료인데 그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뒤에도 지금 아직 치료할 것들이 단계가 한두 개씩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면 환자분들한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게 저도 좀 적용을 해서 같이 좀 전립선암을 이겨내는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행인 점은 그럼 어떤 치료를 내가 먼저 받았냐? 나는 먼저 치료받기 시작해서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이 치료 순서에 따른 예후는 아직까지는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충분한 결과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내가 먼저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적게 사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언제든지 새로운 약이 나오면 내가 그때까지만 잘 치료를 받고 있다면 다음 치료로서 추가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고요. 전이 재발 전립선암에서는 지금 치료가 계속 굉장히 빠르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좀 빠르게 도입이 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치료는 아마 조만간에 점점 더 도입이 될 거고 여러분들의 삶의 질과 생존 기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법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먼저 받아야 될지는 사실 답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고요. 다만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모든 치료를 받았을 때의 예후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치료를 먼저 받으면 손해볼까? 이 치료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은 새 약을 받았네? 그런 고민은 조금 넣어두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치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립선암이 먹고 사는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거세 수준을 만드는 치료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 남성 갱년기 증상은 부작용으로 깔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거를 완전하게 없애는 방법은 없지만 아까 말씀해드렸듯이 30분 정도 걷기 운동, 산보 운동 혹은 콩단백질 섭취하기 같은 걸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치료의 불편감을 줄이시면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